안녕하십니까. 저는 EY 한영회계법인에서 전략재무자문본부 재무자문 부문장을 맡고 있는 한효석 파트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인수합병 시장에 대한 회고, 그 다음에 2022년 M&A 인수합병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나왔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포럼의 더벨 및 관계자, 그리고 산업과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오늘 청취하고 계신 또는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21년 M&A 시장에 대한 레트로스펙티브 회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22년 M&A 시장에 대한 프로스펙티브 전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시장에 대해서 FY 21년, 그러니까 올해 21년에 대한 주요 경제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서 한눈에 바라본 M&A 시장, 각 시장에 대한 키워드로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경제 키워드입니다. 이 경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M&A 시장, 인수합병 시장에 바로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제 키워드를 네 가지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네 가지로 먼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선 많은 먼저 강의를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도 하셨겠지만, 올해 2021년은 2020년 대비 일단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갖다 풀어줌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 같습니다. 그 경제 회복은 여러 소비 시장 및 산업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뭐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여파로 인해서 약간의 좀 문제도 일어나고 있겠지만, 일단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2020년 대비 성장을 했고, 그 결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약 5.9%로 2020년 마이너스 3.1% 대비 큰 폭의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IMF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역시 2020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 경제, 산업 경제에서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은 예측 전망치고요. 올해 2021년은 약 4%에 가까운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가세가 회복세의 양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 2020년 상당히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됐던 산업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에 반대해서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 리스크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급 리스크 확대를 통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것은 역시 물류, 그 다음에 생산,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려 인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요즘 그 전 세계적인 형상으로 The Great Resignation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이동에 대한 제약, 노동자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에 인해서 글로벌 생산, 물류 여러 분야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인한 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또 저희한테 직면한 2021년 경제 키워드였다고 보고요. 또 앞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보호무역 기조가 2021년에도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트럼프 때와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미국과 중의 경제가 심화되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해서 감소되지 않고 확대 또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게 2021년 주요 경제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제 키워드 상황에서 2021년 M&A 시장을 보시면 어떤 리전, 지역별로 봤을 때 글로벌하게는 코로나 이후의 성장 회복세에 의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업들이 2020년 상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의 침체, 회사의 역성장에 대한
거기에 따른 반발 효과로 볼 수도 있을 만큼의 220%라는 글로벌 M&A 시장의 큰 폭으로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M&A 시장 역시 1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또 국내 시장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나머지는 플레이어, M&A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FI는 너무 상당히 많이 FI가 국내 시장의 주역 중에 하나라는 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벌써 44%, 이제 5대5라고 봐야 내년에는 5대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만큼 FI가 M&A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확실히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투자자 역시 56%가 과거의 신성장 사업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유로 또 구조조정 목적, 자율적인 구조조정 목적, 그 다음에 신성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존 사업의 핵심 역량 강화 포함해서 56%로 굉장히 활발한 참여가 있었고 그 결과가 약 5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올해부터 분명히 나왔는데, 국내 같이 제조 분야, 반도체, 자동차, 화학, 건설과 같은 국내 대한민국이 제조 분야가 굉장히 강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분야도 33%의 M&A 전체 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제 IT라든지 테크 분야, 이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사업에다가 기존의 그 오가닉한 성장을 넘어서 M&A를 통한 이노가닉 성장에 관심을 기울고 굉장히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본인들이 기대하는 이 초과이익에 대한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해서 기존의 비즈니스도 상당히 초과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초과이익에 더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많이 그거를 이노가닉의 방식, M&A 방식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각각 리전별로 먼저 리전 글로벌과 국내의 M&A 거래액과 거래 수에 대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M&A 거래액만 거래 수입니다. 글로벌 M&A 거래액에서 때 2020년 그 3Q는 약 2 트릴리언에서 2021년 3Q는 그 4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약 220%의 거래액이 증가를 했고, 거래 건수도 12,948건에서 20,078건으로 거래 개수에 있어서도 약 155%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글로벌 시장에 급격한 M&A 증가가 있었다. 물론 다양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그 앞서 말씀드린 분들과 마찬가지로 초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그 다음에 코비드-19 이후에 대기업들이 신사업만 본 게 아니고 그동안 상당히 누적되었던 사업구조 개편도 실질적으로 많이 수행을 하면서 상당히 해외 글로벌 쪽으로도 M&A 거래 건수, 거래 금액이 증가했고,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역시도 약 42 빌리언에서 51 빌리언으로 거래액이 약 121% 증가했고, 거래 수도 139%, 그러니까 거래액보다 거래수가 좀 더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면 그 국내 거래에 있어서는 신성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패턴이 빅딜도 많이 증가하지만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대비 한국에 있어서는 거래 규모, 거래 금액에 대한 규모 대비 거래수가 더 많이 증가한 양상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에 있어서. 또 이제 플레이어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관점에서 먼저 사모펀드 관점에서 보겠는데, M&A 시장의 사모펀드의 존재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펀드 약정 금액 기준으로 약 92조에서 103조로 동년 3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고, 플레이어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작년까지 사용했던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작년 대비 비교하기 위해서 동질성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약 790개에서 1000개 가깝게 937개로 1000개 가깝게 플레이어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 영향은 이 양적 완화, 그다음에 코로나 경기 부양 지출로 인한 초금리 기조 유지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분위기도 좋아졌지만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본시장이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특히 또 사모펀드 입장에선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외에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할 때 많이 부닥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분 항상 최대 주주 지분을 10% 이상 최대 주주 지분을 바이아웃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규제에서 10% 미만의 소수 지분 투자도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직무로 인해서 국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니콘 기업들의 초기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라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금액은 옛날과 같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가 다양하게 집행될 수 있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했고, 그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받아서 2022년 상당히 이 부분 더 증가할 거다. 규제적인 측면.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 잠시 드렸는데 대기업이 신사업이나 신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과거에 전체 무조건 지분을 다 인수해서 빅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 지분, 조인트 벤처 또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와 결합을 이용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두산 솔루스나 한샘에서도 그랬고, 이런 부분이 또 투자 요기요 딜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사모펀드와 연합된 투자들이 많이 증가 올해는 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도 풀렸고, 또 하나 규제와 상관없이도 대기업의 그런 신성장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에도 비슷하게 좀 오래전 5, 6년 전이기도 하지만 코파펀드라는 게 있었지만 그 코파펀드가 단순히 대기업의 입장에서만 봤던 딜을 지금은 대기업과 사모펀드 양쪽이 모두 완전히 새로운 측면, 대기업의 의사결정을 좀 더 쉽게 넘어서 사모펀드가 주도할 수 있는 대기업 사모펀드 투자연합을 고려해서 그러한 다양한 투자 방식이 올해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또 플레이어 관점에서 대기업의 관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사모펀드만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도 올해는 상당히 많이 딜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2020년과 그 다음에 2021, 2022에 대한 비교표를 보시면 회색 부분이 FY22비 대부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FY21년도에는 상당히 노란 부분은 FY22년도가 이게 21년도 표시를 한 것인데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마트의 이베이, 그리고 그 SK 에코플란트의 폐기물 업체 인수뿐만 아니고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넷마블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또 기내식 사업을 갖다가 구조조정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SI로서의 신사업, 그 다음에 기존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연간 사업으로 확장한다거나 플랫폼을 확장한다거나 포트폴리오를 확장 플러스 구조조정까지 대기업들이 M&A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2021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상당히 오랫동안 약 50년 이상을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이 주축이 된 딜도 꾸준히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를 중심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거기다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더 추가적인 건 국내에 IT나 빅테크, 물론 이 빅테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4차 산업에 해당되는 AI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마트와 이베이의 M&A, 그 다음에 GS 리테일과 요교에 대한 M&A 뿐만 아니고 직접 빅테크 기업이 인수하는 사례도 뭐 여기어때라든지 거기에 M&A에 참여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야후,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데들이 직접적으로 딜을 참여, 쿠팡 같은 데도 과거에는 오가닉한 성장을 집중을 하다가 더 큰 초과 수익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인수합병 시장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게 2021년도 빅테크 기업의 M&A 참여가 상당히 인상적인 한 해였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마지막으로 주요 시장 키워드로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 거래가액이 121%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사모펀드 수도 118% 증가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대기업의 M&A 거래소도 131% 증가하고, 다 증가. 파란불이 들어오는 2021년은 그러한 한 M&A 시장에서의 한 해였다라고 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은 그랬다면 2022년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일단 경제 키워드라고 많은 각종 경제연구소 및 저희 EY 글로벌에서뿐만 아니고 많은 경제연구소뿐만 아니고 컨설팅 업체, 회계법인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계를 보면은 첫 번째, 작년과 다르게 일단은 약간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보여집니다.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2021년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다소 약간 네거티브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은 약 5.9%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기대한 만큼 성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면이 있고요. 국내 경제 회복세는 지속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국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3% 내외로 예측을 많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중심은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세가 유지는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투자라든지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변종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회복세는 지속은 되는데 그 지속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작년도 경제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공급망 리스크가 인정 공급 차질에 따른 경제 회복의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경제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서비스뿐만 아니고 제조업에 있어서도 성장에 대한, 또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기회가 있는, 오퍼튜니티가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차질을 빚고, 그러한 차질이 경제의 또 성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많은 경제 전문가나 금융시장에서도 예측하신 것처럼 테이퍼링 전망에 따른 유동성 감소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 인수합병 M&A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2022년 3월 종료 테이퍼링을 통해서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을 이미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투자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고, 투자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만큼 투자 금액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바로 챌린지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의 밴드가 상당히 좀 멀어질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내에서 2022년에 M&A 시장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크게 보겠습니다. 핵심 역량 구분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 사업구조 개편은 과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핵심 역량 구분에 따라서 세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우상향만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면서 좀 더 거기에 따른 당위성도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리스크라고 또는 거기에 따른 위험이라고 봐했던 공급망 강화를 위한 M&A 활성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캐시플로우와 상관없이 기업의 이 친환경, 그다음에 투명성,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ESG 패러다임으로 영향을 받은 M&A 역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미 과거서부터 쭉 이미 이루어진 여러 빅테크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게 상당히 많은 기업에도 이제 전통적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평가와 무관한 밸류에이션 방식에 대한 니즈, 또 그 밸류에이션 방식에 따른 합의, 협상이
상당히 많이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게 2022년 M&A 시장에서의 과거하다는 약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역량에 따른 사업 개편 M&A는 과거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사업의 인수 사례 삼성그룹, SK그룹, 신세계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다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비핵심 사업에 대한 매각 사례도 국내 삼성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 LCD라든지 CJ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성이 적다라는 걸 떠나서 대기업으로서에서 참여함으로 인해 대기업의 참여로 인한 성장성 제한, 뭐 대림그룹이라든지 이런 비핵심 사업의 매각 사례가 이제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상당히 일상화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율적 구조 조정하고 약간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었던 국내 두산그룹 사례 같은 것들은 포함을 안 시키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캐시플로우도 좋고 안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율적인 비핵심 사업의 매각이 이제는 좀 더 일상화돼서 본격화되고 2022년에는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및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한 공급 리스크. 이 공급 리스크는 이제 리스크가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인데, 물류뿐만 아니고 생산 차질, 이 자연재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요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벤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에 대한, 또 원재료 벤더 기업에 대한 정책 규제 리스크로 인한 공급 리스크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들었다 하더라도, 또는 회복할 수 있는 양상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소재 조달에 대한 또 어려움, 그다음에 부품 조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많은 기업들이 M&A로서 그걸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부분은 M&A가 과거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순히 회사의 경영권을 바로 인수하는 방식 말고 아니더라도 사모펀드와의 결합, 그 다음에 소규모 투자, JV 이런 걸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특정 국가나 그런 게 특정 국가 편중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러 지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또 ESG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ESG가 핵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면은 아까 NH투자증권의 상무님 말씀하셨지만 블랙록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탄소를 절감하면 유니콘 수백 개의 기업을 만들 수 있다. 또 미국 증권거래, 그게 올해 4월이고 3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공시 개정에도 나섰고, 또 5월에는 국민연금의 ES 투자를 전체 자산의 절반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기업들이 ESG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M&A를 통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투자자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의 기대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금융시장,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의지나 생각에만이 아니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의 ESG 채권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해서 올해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고, 국내 ESG 신규 펀드도 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 하나 최근 M&A 사례에 있어서 이 IMM의 그 EMK라든지 ENK의 밸류에이션 증가나 SK 에코플란트의 폐기물 플랫폼 증가, 플랫폼을 갖다 인수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그 친환경 관련 폐기물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제 소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투명성,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도 그 회사의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M&A를 통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또 그 밸류에이션하고 연결이 지어지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의 방법론이 상당히 도전을 받을 것이다, 과거 방식은.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러한 과거 방식의 도전이
기업의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고 M&A 거래 금액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상당히 일반화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기업의 경영은 결국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 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대비해야 될 것인지 M&A를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없었던 얼마나의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가 그 비전은 단순히 고객 경험 또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넘은 주주율을 넘은 포괄적인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지구인들을 살리기 위한 비전으로 뭐 스페이스X라는 걸 갖다 얘기한다든지 거기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지구 친환경을 거의 전기자동차는 지구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그냥 초기 사례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지라는 걸 통해서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현금 창출 능력과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 수요는 지속적일 것인지 기존의 다른 수요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인 건데요. 과거에 뭐 구글 같은 데가 검색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했다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 시장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신규 시장을 만들었고 유튜브가 검색을 대신하고 광고 시장을 더 대신해주고 하면서 또 교육을 대신해주고 그런 신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통해서 그러한 유저의 폭발적인 유저의 증가를 통해서 또 그 유저가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소비자가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주고 수요를 만들어내주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물론 여기에다가는 그거는 또 이전 디지털 수요 측면이지만 또 하나에 대한 신규는 요즘 소비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기업이 단순히 예전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 가치 투자 또는 가성비 투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 투자, 아니 정당성 소비, 가치 소비가 그 가성비 소비가 아닌 정당성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 회사가 얼마나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실제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투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밸류에이션도 물론 많은 이 IB라든지 회계법인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직원들의 급여, 인건비나 생산직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 인건비 자체는 비용이고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는 부채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부채로만 모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기계화 만약 기계 장치를 도입해서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좀 더 인건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제3세계로 공장을 이전을 했는데 그러한 활동과 ESG 측면을 봤을 때는 고용 창출이나 인권,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노력한 것과의 약간의 차이, 관점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현금 창출에 있어서는 플러스지만 기업의 ESG 측면에서 마이너스일 때 이게 밸류에이션에 어떠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었고 어떠한 보완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뉴 앵글의 밸류에이션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기업 소비자도 투자자도 기업도 많이 직면하고 지금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또 얼마나 그 회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단순히 그 부분을 갖다가 수치화할 수 없다면 또 측정할 수 없다면 밸류에이션으로 또 그걸 갖다 프라이싱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면 연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식에 따른 M&A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새로운 관점에 따른 기업의 실사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2022년도 새로운 트렌드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2021년 회고와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새로운 의견 또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따로
이메일이나 댓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